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이 주재한 문화예술정책대담 GDC 정책 프리즘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암치에그의 원윤지입니다. 6회차 주제는 문화로 엮는 지역문화 상생 거버넌스입니다.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눠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성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그 논문이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사례를 다루는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로컬사무소 000 대표 안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한 20여 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간들을 운영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고요. 그러한 현장에서의 거버넌스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 협치라고도 불리죠. 이 의사결정의 구조,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목소리 내는 방식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거버넌스에 대한 짧은 정의가 궁금하고요. 또 특히 문화예술에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만난 거버넌스는 도시의 협력을 위한 또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화예술에서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은 우리 사회가 지금 자치와 분권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문화자치나 거버넌스의 개념도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다 우리 도시의 정책 의사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도 당연히 거버넌스가 시행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제 기획자나 예술가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이런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시민 참여 없는 도시 행정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도 이 거버넌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거의 이제 90%가 국가의 지원으로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복지나 뭐 다른 환경이나 보건이나 뭐 치안이나 안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문화예술 분야에 그렇게 국가가 많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문화예술의 작업이나 활동 자체가 굉장히 공공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관이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민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과 관, 정부 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과 예술가가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합의에 나름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그 공공성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이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관에서는 예술가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건 별로 공공적이지 않아 혹은 예술가는 공공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의심할 때도 많고 반대로 예술가의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공적인 작업과 관이 생각하는 공적인 작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그들의 공동의 목표가 계속 어떤 공공성을 띤 예술 작업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계속 어떤 오해나 갈등이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지역에서 저는 이미 그 전에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먼저 경험을 했는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라고 되게 한계를 짓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거버넌스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문화 자치가 아니라 결국 자치를 하는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중에 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문화예술만을 위한 거버넌스가 따로 작동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미치는 영향성이나 또는 그 파급력이나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진 의미가 매우 크기는 하겠지만 이 문화예술만 따로 떼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물론 이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술가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 이게 자신들이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내가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고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입장의 차이가 민간 내부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의 총체적인 양식을 다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 예술이나 이 문화예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나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거버넌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겪은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점이 있을까요? 일단 거버넌스를 단순한 회의 체계라고 생각하는 행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인 게, 그렇게 해서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고 계획이 실행되고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이 거버넌스의 체계가 너무나도 되게 빈약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그 거버넌스 안에 심의나 자문 기능만 들어있고 거기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권한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의회나 행정이 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마치 이제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명목상의 거버넌스는 구성이 되었지만 그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힘을 그 안에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들 안에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버넌스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나 이제 행정이나 또 민간이 최소한 우리에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까지는 저는 해부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의 방식이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던가 시민의 효능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덜 정착이 되고 보완되어야 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역시 이제 저희가 시민이나 민간이나 행정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너무나 다양해졌고 현대사회의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 주도로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쨌든 이 체계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의 공유나 또는 이 문제 해결의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점차 진화시켜가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화예술 분야 거버넌스는 태생부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술가나 기획자에게는 이제 갈수록 거버넌스가 직업이 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모순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그 일을 하기만을 위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떤 당면한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합의하는 건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공동운영단, 기획단, 운영단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이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조직체로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정말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까지도 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월급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공적인 장 안에서 나의 의견을 내고 합의를 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공간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거버넌스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문제가 이제는 나의 직업과의 월급이나 생계하고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버넌스가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모든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만들어진 거버넌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큼 너무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대담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저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그 문화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안은성 대표님 되게 도시라는 걸 되게 많이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시나 지역이야말로
그나마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게 만약에 그냥 추상적인 서울의 예술인, 추상적인 청년 예술, 추상적인 어떤 사업 단위로 거버넌스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거버넌스의 본래 의미를 잘 상실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거버넌스가 그래도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해보자면, 도시나 지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여자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판이 이미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는 어떤 목소리들이 더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고, 그걸 통해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건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이제 신도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혀 그런 지역 주민들의 탄탄한 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 성급하게 거버넌스가 먼저 생기는 건 오히려 이 거버넌스를 보고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떡고물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급하게 가기보다는 지역의 기반들, 토대가 숙성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참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가 자생하려면 지역 문화의 거버넌스도 중요하겠죠. 민간이 참여 단계를 넘어 자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지역 문화 거버넌스가 계속 작동하려면 중간 지원 조직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흔히 지역문화재단이잖아요.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공공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이들도 민간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공공과 민간도 아닌 그 중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민간에게 더 위에 있다거나 혹은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은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가 공공이고 민간인가, 우리가 민간의 풀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숙제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그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쉽게 그 담당자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매년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럴수록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많은 아카이브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남겨야 그걸 보고 뒤에 새롭게 선임된 사람들이 이 지역이 이런 맥락이 있구나를 파악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력, 그게 안 되면 이제 아카이브를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관이 아니라 더 폭넓은 민간의 입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자생적으로 양성하긴 참 어려운 거기는 한데, 행정가가 정말 매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5년 전, 10년 전보다는 현재 재단의 담당자들은 그걸 많이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역설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거버넌스가 생기고 민간에 날고 뛰는 그런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가들이 더 뒤로 숨는다기보다 뒤로 물러나서 더 행정적인 일에만 몰두하려는 경향도 저는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황금 균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이건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민간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잘 해석하고 번역해서 공적인 언어로 재생산하고, 다시 또 공적인 구청이나 더 넓게는 시도 단위에서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다시 좀 더 예술적인 언어로 해석하고, 그런 과정이 중간 지원 조직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인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가장 현장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들의 태도가 결국 시민들에게는 행정처럼 느껴요.
민간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라 행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업을 예를 들면 제시하고 또는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설계하고 평가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처럼 이렇게 다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의 정체성이나 목표나 역할에 있어서 수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중간 지원 조직이 스스로 일종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시민들이 계속해서 공모사업 형태의 이 사업에 노출이 되면서 약간 부작용이기도 한데 자꾸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은 일종의 문화자치 영역에 있어서도 문화자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고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여가고자 하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거 몇 달짜리 사업으로 절대 풀 수 없는 건데 그걸 사업처럼 대해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아직까지도 이제 행정에서의 그런 태도에서 아직 잘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과 태도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리고 민간을 바라볼 때는 함께 협력하는 자세로 이 사업들이나 또는 도시에서의 정책이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시민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은 행정에서 세우는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처럼 이렇게 바라봐서는 저는 더 진행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거버넌스에서 걸맞은 인력은 필수적이겠죠.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중간자처럼 매개자나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역문화재단에서 몇 년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짧게는 3일 정도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거나 좀 길면은 뭐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두세 달 만나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좋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보통 마지막에 뭐 두세 짜리 실제 뭐 기획을 해보자 이런 사례까지를 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그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안 만들어지고 역량도 쌓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개자라고 하는 거는 따로 무슨 우리가 자격증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자격증이 아니고 이 복잡한 이 문화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구성된 역량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어떤 매개자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뭔가 일반화해서 개념화하거나 양성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그걸 달리 하려면 최대한 많은 민간의 사람들이 새롭게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작게라도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고 그걸 통해 나는 뭘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고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들을 서로 간에 그냥 자기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공유해보는 거 공유하는 걸 통해서 더 큰 어떤 집단 지성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든 문화씬에 대한 이해든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인력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깃발을 딱 꽂고 여기에서부터 인력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는 실제 인력을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매개자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활동하지 않거든요. 되게 협업하고 네트워킹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대부분 이제 이미 어떤 매개자가 있는지 어떻게 열심히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개는 매개자 양성 과정 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분들의 매개 역량이 높아져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그렇게들 많이 해왔었고 다른 기관들에서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가보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거리가 멀 때가 많거든요. 그 매개를 한다는 게 되게 여러 층위가 존재하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사람을 매개하기도 하고 공간을 매개하기도 하고 자원이나 정보를 매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개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매개자들은 이미 여러 활동에 대한 경험치가 쌓인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 절대로 이게 달성이 되기가 힘든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개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할 것인가는 그 매개자들을 발굴하기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매개자들로부터 실제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야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업이 설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개자만을 위한 어떤 라인이라기보다는 그 매개자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수 있는 실험이나 연구나 또 사업이나 학습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방식으로 되게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을 계속 연결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거버넌스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당당하게 난 이제 거버넌스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못 봤던 거는, 그래도 이제 지역문화재단이나 관에서 민간의 존재에 대해 굉장히 많이 더 의식하게 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 정도 거버넌스의 역사가 다 그렇게 무슨 물거품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너무 회의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고, 분명 그랬던 10년이 현재 변화시킨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런 성과와 한계, 나아갈 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화 거버넌스가 행정 혁신일 수도 있겠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회를 통해서 정책화돼서 우리 도시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에 있어서는 되게 큰 경험이자 자산으로 축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이미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를 더 자생하고자 하고 또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거버넌스에 관해 더 섬세하게 톱파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때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정책연구자 나보리입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의 내용은 저와 성현주 선생님의 2022년 논문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의 역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과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거버넌스의 조직 구조 및 체계, 참여자들이 가진 공동의 목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지식 및 역량의 차원을 통해 활성화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 구조 및 체계는 거버넌스가 실제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공동의 목표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성한다면,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은 거버넌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및 역량은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지역과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들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수준을 살펴볼 때,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형성과 운영, 그리고 목표 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 문화 자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간 지역 문화 자원이라고 하면 문화유산 등을 떠올렸지만 2000년대 이후 지역 축제의 활성화 등과 맞물려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지금은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원, 자연 생태자원, 사회적 자원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자원, 예술가, 예술단체,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등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문화 현장에서 예술가, 예술단체, 전문가, 주민, 시민사회, 문화재단 등 물질적, 정신적 자원으로서 서로 간 주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이들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이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들은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영향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 서울에서의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을 중요한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으로 인식할 때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의 모든 차원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중요한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으로 인식될 때는 조직구조와 체계, 공동의 목표,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중요한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으로 인식될 때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으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역문화재단이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현재 서울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주요 자원이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역문화재단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논문에서는 서울의 사례를 살펴봤지만 서울보다 넓은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도의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 수준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발급자 기준에 따르면 2023년 9월 15일 기준 등록 예술인은 4만여 명으로 전국의 23.6%를 차지합니다. 고양시 5,500명, 연천군의 예술가는 59명이 등록하여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등록 예술가 수는 93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5일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 1,700개 중 경기도에는 158개 단체가 있으며 특히 경기 남서부에 집중해 있고 음악단체가 58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합니다. 예술가의 분포에서 지역별 차이가 크며 예술단체의 장르 선호가 두드러지는 성향은 경기도 문화 자원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관계적 문화 자원으로 예술가와 예술가뿐 아니라 예술정책가,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들의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예술가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당면 이슈를 발굴하는 데 기획이 의외의 역할을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떨까요? 주민들이 실제로 거버넌스에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나 결속력 등에 대해서는 경기 내의 격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관심사가 다른지,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 의지가 있는지, 지역에 대한 결속력을 느끼는지 등을 경기도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경기도 안에서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형성된 곳,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전체 31개 자치시군 중 22개소의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에서의 거버넌스 활동이 활발함을 감안한다면 기초문화재단의 존재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차원들의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고민할 것은 문화재단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입니다. 광역재단으로서의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단위문화재단에서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의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은 지역의 문화 거버넌스의 구성과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계적 자원은 그 양이 많아질수록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므로 경기도에 어떤 관계적 지역문화 자원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며 이들을 발굴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으로 지역의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성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클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문화기획자와 매개자는 문화의 생산과 수용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도움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죠. 이때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팔복예술대학은 전주 시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팟캐스트, SNS 등에서 떠오르는 기획자, 전문가들을 영입해 인문, 철학, 문화예술 융복합 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문화예술 전문가 육성 코스를 운영하며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합니다. 그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유를 돕고 촉진할 전문 인력은 늘 필요합니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과 요구하는 역할도 다양하죠. 지역별 고유성과 특수성, 업무 범위, 관련 조직 규모 등에 따라 실행 범위도 천차만별일 텐데요. 그러나 문화기획자, 매개자의 정의, 역할 등에 관한 세밀한 구분과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 관련 프로그램들이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유한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단발적인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기획자나 매개자를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가로서 각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지, 세분화된 시선으로 그들의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 다각도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기획자, 매개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전문 인력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이 지닌 고유성을 이해하고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